에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귀한 시간 내어서 발걸음 해주신 분들, 시간 내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선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소개하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저는 이제 주간지 시사인이라는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일단 시사 주간지 중에서는 부수가 제일 많은 곳이에요. 물론 제 주간지 자체가 동반하락하고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그 시사 저널이라고 지금도 있는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2006년에 좀 삼성의 비판적인 기사를 기자들이 썼는데 그거를 사장이 인쇄소에서 그냥 빼버려가지고 기자들이 파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2007년에 만들어진 시민 후원으로 만들어진 독립 언론이 저희 시사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만들어지고 나서 2013년 5월에 입사를 해서요. 벌써 입사 10년이 넘었네요. 그래서 제가 한 2018년부터 3년 정도 노동 기사를 써가지고 이 노동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들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네. 어쨌든 저는 이제 노동을 주로 써온 사람이죠. 네, 그러면 왜 네가 인공지능을 얘기하니? 네, 우선 문돌이 주의보를 발령합니다. 네, 저는 굉장히 뼛속까지 문과인 사람이고, 네, 그냥 노동 기사만 쓰던 사람인데 아무래도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점점 발달하면서 좀 노동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여러 장면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잘 쓰시는 로켓 배송 같은 경우도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도 취재를 하면서 이제 저희 회사에서 매년 이제 인공지능 컨퍼런스라는 걸 해요. 이제 언론사들이 돈 벌 구멍이 없으니까 이제 컨퍼런스에서 협찬을 받고 하는데 그 인공지능 컨퍼런스를 이제 매년 하고 제가 우연찮게 거기를 좀 담당하게 되면서 가끔 이제 인공지능 기사를 썼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썼던 기사들 바탕으로 뭐 제가 이제 전문가라기보다는 관찰자의 입장에서 지금 왜 이렇게 인공지능이 난리인가? 옷 벗는 게 나아요? 아, 네. 네, 지금 왜 이렇게 난리인가? 뭐, 그리고 이게 노동의 미래에 어떤 걸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그냥 저도 이제 비전문가 관찰자로서 생각을 그냥 나눠보고 싶습니다. 중간중간에 막 뭐 질문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여러분 챗GPT 혹시 써보셨나요? 여기 계신 분들. 아, 써보셨어요. 네. 챗GPT 많이 아마 들어보셨겠죠?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분 49%를 갖고 있는, 그래서 사실상 자회사라고 하는 오픈 AI라는 기업에서 2022년 작년 11월 말에 내놓은 인공지능 챗봇입니다. 네. 여기서 GPT가 무슨 뜻이냐면요.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프리트레인드, 데이터를 미리 학습을 해서 문장을 제너레이티브, 그러니까 생성할 수 있는, 그래서 제너레이티브 AI 하면 생성형 AI거든요. 그래서 문장을 생성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뭐 딥러닝 나올 때부터 뭐 사진 속의 동물이 고양인지 개인지 분류하는 인공지능이라든가 뭐 아니면 여러분 이렇게 스팸 메일로 분류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인공지능으로 하는 건데 그렇게 분류하는 인공지능 우리가 되게 익숙해요. 2010년대 초반부터 굉장히 익숙한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글이나 그림, 기존에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거를 생성형 AI라고 합니다. 그러면 트랜스포머는 뭐냐? 이제 이 머신러닝이라고 하잖아요. 기계학습 중에서도 이제 인간의 두뇌를 모방한 신경망 모양의 알고리즘, 뭐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걸 딥러닝이라고 하잖아요. 네, 심층학습으로 번역이 되는데 예전에 이세돌 구단하고 알파고가 대결을 했었죠. 그때 적용된 게 딥러닝이어서 한참 그때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제 트랜스포머는 뭐냐면 그 딥러닝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트랜스포머가 좀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AI가 문장을 만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문장이라는 건 결국은 단어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 해당 문장이 좀 자연스러울수록 그럴듯할수록 높은 확률을 부여해서 이 다음 단어나 혹은 뭐 중간에 비어있는 단어가 있으면 그거를 예측하는, 그러니까 통계학적 모델이 있습니다. 이거를 언어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제가 가져온 그림인데 Can you please come 하면 그 뒤에 뭐가 올까? 그 앞에 거를 바탕으로 추측을 해서 예측을 해서 내놓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AI가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딥러닝 기반 언어 모델이라는 거를 이미 한번 써보신 적이 아마 있을 거예요.
네이버 파파고나 구글 번역기 혹시 쓰시나요? 네. 그게 바로 거기에 들어가는 게 이제 신경망 기계 번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옛날에 구글 번역기 할 때 되게 어색했던 거 기억하세요? 막 육회 우리가 뭐 맛있는 육회를 쓰면 식스타임즈라고 번역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뭐 엉망진창이었던 그런 그 번역기가 있었잖아요. 그거는 그냥 뭐 각 단어들을 번역해서 그대로 뭐 배열하는 굉장히 어색한 그런 번역이었죠.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 되게 번역기 성능이 괜찮아졌는데 이럴 때 혹시 느껴보셨죠? 그러니까 신경망 기계 번역이 등장하면서 그렇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 뭐 이렇게 뭐 A면 A 뭐 이렇게 뭐 이 단어면 이 단어 뜻 이렇게 번역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문장을 통째로 넣고 통째로 번역해서 계속 그 바람직한 결과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예를 들면 오늘 저녁 6시에 초코맛 아이스크림을 먹었다. 뭐 이러면은 뭐 나는 먹었다. 이게 제일 중요하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문장 번역에 어떤 측면에 좀 더 집중해야 되는지 어텐션 집중이죠. 그래서 어떤 측면에 더 집중해야 되는지 스스로 학습하게 된 게 신경망 기계 번역입니다. 그래서 이 어텐션 메커니즘을 발견한 사람이 놀랍게도 한국인이에요. 뉴욕대 컴퓨터과학과의 조경현 교수님이라고 있는데 아무튼 이 어텐션 메커니즘이 나오면서 구글 번역기나 파파고 번역기의 성능이 확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트랜스포머는 이 어텐션 메커니즘에서 좀 더 나아가가지고 이 한 문장에서 어떤 두 단어가 더 관련이 있구나 이렇게 좀 스스로 학습하는 뭐 그래서 셀프 어텐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트랜스포머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어쨌든 이게 딥러닝에 기반한 언어 모델이라는 건데요. 근데 트랜스포머 자체는 그렇게 새로운 건 아니었어요. 2017년에 이미 나왔죠. 그래서 구글이 사실 2018년에 버트라고 해서 이것도 T가 트랜스포머라는 뜻입니다. 버트라는 아무튼 언어 모델을 내놔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성능이 좋다 막 이랬어요. 우리 예전에 이루다라고 혹시 아세요? 약간 그 여자 대학생하고 채팅하는 그런 AI 챗봇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연인들의 카카오톡 대화 100억 건을 이 버트에다가 학습시킨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라고 물어보면 그 카톡 대화 중에서 꺼내서 대답해주는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버트 자체도 되게 훌륭했는데 이제 버트 말고 또 하나 유명한 트랜스포머 모델이 바로 GPT였습니다. 그래서 오픈 AI가 2018년 똑같은 해에 트랜스포머 언어 모델 GPT-1을 내놨습니다. 뭐 GPT-1이구나, 뭐 비슷비슷하구나 했고 2019년에 GPT-2가 나왔을 때도 그냥 그랬는데 2020년에 벌써 졸리시면 안 돼요. 2020년에 네 죄송합니다. 제가 연습을 못해가지고 2020년에 GPT-3라는 게 공개되면서 한번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달랐던 거예요. 뭐가 달랐냐? 파라미터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개 변수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러니까 딥러닝 알고리즘이 뭔가 학습을 했으면 그거를 저장하는 공간 내지 차원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뇌의 용량 비슷한 거예요. 우리도 왜 인간이 왜 뇌가 커지면서 더 똑똑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뭔가 커진 거예요, 용량이. 그래서 GPT-3는 파라미터를 1750억 개 갖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GPT-1의 1000배, GPT-2의 100배. 그러니까 뭔가 큰 애가 탄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아까 우리 원어 모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단어를 통계적으로 예측하는 모델인데 거대하다. 이렇게 좀 1000억 개가 넘어간다. 이러면은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해서 LLM이라고 많이 불러요. 이게 외신이나 기사를 보시면 LLM이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거대 언어 모델이 한번 나오니까 난리가 났는데 그러니까 일단 용량이 큰데 용량이 크니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얘가 뭘 학습했냐면 책 수천 권하고 뭐 위키피디아 등등 인터넷에 존재하는 웹문서 45테라바이트 이게 되게 텍스트라고만 생각해보면 웹문서 45테라바이트도 되게 큰 건데 이제 그거를 필터링해서 570기가바이트의 방대한 텍스트 말뭉치를 학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텍스트라는 걸 여러분 생각하시죠. 영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가바이트면 되게 많이 학습을 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많이 학습을 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냐. 칼럼을 썼습니다. 이게 뭐냐면 2020년 9월에 한번 센세이션을 일으킨 칼럼인데 가디언 있잖아요. 영국 가디언. 근데 가디언의 편집부가 뭐 이러이런 설정을 주고 뭐 이 다음을 네가 써봐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인공지능으로서 인간한테 말을 거는 그런 칼럼을 쓴 건데 여기 보면 이런 말. 우선 나는 인간을 파괴할 생각이 없다. 사실 나는 당신들을 해치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뭐 나를 무서워하지 말고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막 주저리 엄청 그럴듯하게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 8번 쓰게 해가지고 편집해서 냈는데 이게 보시면 커멘트가 1000개 넘게 달리고 완전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막 대단하다 막 이랬는데 사실 이때도 논란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GPT-3라는 것이 뭐 예를 들면 의사나 막 이렇게 전문직 교수나 이런 사람들은 다 남자로 인식한다든가 뭐 아랍 사람한테 테러리스트 역할을 준다든가 막 이런 편향 문제도 있고 막 그래서 논란도 많고 그만큼 성능도 좋고 막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챗 GPT는 뭐냐면 이 GPT-3 아까 그거를 이런저런 문제가 있으니까 인간이 추가적으로 학습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GPT 3.5라고 합니다. 혹은 Instructed GPT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GPT-3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렇게 못하게 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질문에 대해서 인간이 답변을 쓴 다음에 인간 답변하고 비슷하게 하도록 계속 이제 조정을 시키는 거죠. 아니면 이제 인공지능이 무슨 답변을 했는데 이 중에 이게 더 좋아 이렇게 랭킹을 매긴다든지 아니면 너무 폭력적이거나 차별적이거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뭐 이런 아랍인들은 다 테러리스트야 막 이런 말을 못하도록 어떤 이제 수정을 가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하려면 인간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인간들이 이 GPT-3를 훈련시켜서 업그레이드 시켜서 GPT 3.5 모델을 만들었고요. 이 모델을 기반으로 이제 사람들이 챗봇으로 그러니까 챗봇이란 채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을 만든 게 바로 챗 GPT입니다. 근데 이게 인간들이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누가 어떻게 얘들을 훈련시켰을까? 이 훌륭한 보도가 있었는데 미국 시사주간 타임에서 그러니까 오픈 AI가 케냐 노동자들이 시간당 $2도 안 되는 돈을 주고 굉장히 잔인하고 폭력적인 글들을 보여주면서 일을 시켰다는 거를 폭로를 했죠. 그러니까 하차원 업체, 지금은 오픈 AI랑 뭐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그림 자체도 뭐냐면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생성형 AI라는 게 그림도 그리거든요. 그래서 오픈 AI가 만든 달리라는 그 생성 AI가 있어요. 그림 생성 AI. 거기에다가 뭐 이런 흑인 노동자들을 뭐 그려줘 해가지고 이것도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입니다. 어쨌든 뭔가 상상이 되죠. 이렇게 케냐의 노동자들을 이런 식으로 뭔가 잔인하고 폭력적인 걸 보여주면서 인공지능을 학습을 시킨 거죠. 정말 작은 돈을 주고 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사실 챗 GPT입니다. 사실 뭐 챗 GPT 만드는데 어마어마한 또 에너지가 들어가요. 그래서 뭐 기후 위기나 이런 거 측면에서 과연 여기다 자원을 쓰는 게 맞냐 뭐 이런 논란도 있긴 합니다. 네, 근데 챗 GPT가 뭐가 그렇게 난리냐? 일단 지난해 11월 말 공개되고 나서 2달 만에 월 사용자 1억 명을 달성했어요. 이거는 뭐 전무후무한 스레드 전에는 뭐 거의 없던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이게 좀 놀라웠던 게 작년 11월 말에 GPT 3.5를 공개하고 3월 14일에 올해 3월 14일에 GPT-4를 갑자기 출시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또 한 번 난리가 아유 너무 빠른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그래서 지금 챗GPT 보시면 무료로 사용 가능한데 이거는 GPT 3.5 기반이고 이제 유료 버전은 그러니까 GPT-4는 유료 버전만 가능합니다. 월 한 $20 정도인데요. 근데 이 GPT-4가 구체적으로 파라미터가 그래서 몇 개 더 늘어났는지 막 이런 거는 공개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뭔가 성능이 더 좋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을 한 줄로 요약하면 GPT라는 거는 어떤 인간의 말뭉치를 프리트레인드 미리 학습해서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기존에 없었던 글을 생성하는 제너레이티브하는 언어 모델 트랜스포머인 거죠.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한 대화형 인공지능이 챗 GPT입니다. 근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인공지능이 뭐 인간을 대체한다 뭐 알파고 때부터 뭐 말이 많았지만 별거 없었잖아. 뭐 이게 뭐가 그렇게 달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게 진짜로 다르다고 적어도 업계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일하는 AI 연구자가 말하기를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번역을 인공지능이 예를 들면 되게 잘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존의 인공지능은 계속 하루 종일 번역만 배운 거예요. 혹은 뭐 스팸 분류면 스팸 분류 모든 게 그것만 배운 거니까 당연히
뭐 잘 하겠죠. 근데 이제 GPT-3는 뭐냐면 번역을 이렇게 잘 시킨 게 아니고 그냥 인터넷에 떠도는 걸 다 긁어가지고 학습을 시켰는데, 예를 들면 무슨 단어를 넣었는데 불어로 번역을 하고 한국어로 번역하고 막 하는 거예요. 왜냐면 번역이란 뜻이 뭔지도 그 말뭉치 안에 다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말뭉치를 학습한 것만으로 모든 여러 가지 뭐 분류도 하고 요약도 하고 글도 쓰고 여러 가지를 하는 거예요. 농담도 하고 있다가 보겠지만. 그러니까 다음 단어 예측만으로 그걸 한다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이론적으로 어떤 과제든 간에 언어로 사실 환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코딩을 시키고 싶은데 코딩이란 말을 그냥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영어로. 이거 혹은 한국말로 이거 코딩 짜줘. 그렇게 하면 코딩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러니까 결국은 세상의 모든 텍스트를 학습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사실은 인공지능 학자들은 인공지능이 뭐든지 하는 세상을 항상 꿈꿔왔고, 그걸 AGI라고 하는데 이제 일반 인공지능? 뭔가 그래서 인간을 넘어서는 특이점이 뭐 2045년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뭐든지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항상 꿈꿔왔는데 그동안은 스페셜리스트야. 하나밖에 못했다면 앞으로는 제너럴리스트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거를 챗GPT가 보여주니까 여기에 기업들이 아직은 솔직히 상업화 모델을 뭔지 모르겠어. 근데 일단 투자하는 거죠. CEO들이. 아, 어쨌든 이게 핫하니까 투자해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그래서 지금까지 챗GPT가 뭔지 설명했는데, 네, 챗GPT가 그래서 뭘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좀 써봤습니다. 저는 사실 GPT-4는 아니고 GPT 3.5 기반의 챗GPT로 실험을 해봤고요. 뭐 실험이랄까 그냥 써봤는데, 사실 이게 글 쓰는 인공지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글을 쓰게 할까? 그래서 제가 이제 마감이 좀 늦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챗GPT 들어가면 이런 화면인데, 여기 샌드 어 메시지라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다 뭐라고 했냐면, 마감에 늦어서 기사가 제때 나가지 못했다. 선배가 심할서 쓰래. A4 한 페이지 분량으로 써줘. 이렇게 제 심할서를 써달라고 했으면 심할서를. 혹시 보이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마감에 늦어서 죄송합니다. 저의 부주의로 인해 기사가 제때 나가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네, 이번 일로부터 배운 점은 시간 관리와 조직력의 중요성이며, 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일은 제 자질에 대한 깊은 반성의 시간, 왜 자질까지 앞으로 더욱더 신중하고 성실하게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약간은 어색하지만 그래도 그럴듯한, 나름대로 이제 인간 세계의 뭔가 룰을 아는 것만 같은 그런 내용이 나왔죠. 여기다가 이제 좀 더 수정을, 좀 더 정중하게 해달라, 뭘 추가해달라 하면은 또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기 싫은 글을 여기다가 맡기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기사도 쓰기 싫잖아요, 사실. 이번에 제가 후쿠시마 오염수 쓰는데 이제 그거 말고 이제 이 주에는 챗GPT 기사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주문을 했죠. 시사인은 한국에서 가장 구독자가 많은 시사주간지야. 시사인에서 챗GPT에 대한 20쪽짜리 기획 기사를 쓰려고 해. 어떤 아이템들로 쓰면 좋을까? 라고 하니까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하면서 초안, 그러니까 이 챗GPT를 제일 많이 써먹는 것 중에 하나가 초안이에요. 뭔가 기획서의 초안, 뭐 개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뭔지 보니까 그냥 쓴 거 아니야? 챗GPT란 무엇인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하기, 발전 과정과 최신 업데이트 소개,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미치는 영향과 가능성, 활용한 적용 사례 및 성과, 챗GPT가 가지는 한계와 과제, 챗GPT 같은 자연어 처리 기술의 윤리적 고민과 해결 방안, 뭔가 이렇게 인간의 기승전결을 이해한 것 같은 그런 상당한 괜찮은 게 나왔죠. 그리고 다음과 같은 아이템을 활용하여 더욱 흥미로운 기사를 작성할 수 있다면서 이제 뭐 전문가의 인터뷰를 할 수도 있고, 적용 사례를 살펴보고, 뭐 실험을 해보고, 향후 전망을 하고, 윤리적 고민, 뭐 대체로 약간 비슷하고 뻔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그냥 뭐 갑자기 내야 되면 낼 수 있을 만큼 정도는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이제 알 수가 있었는데, 사실 이제 기자들은, 저희 시사인도 특히 이게 커버 스토리 기사면은 표지 디자인 같은 것도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 AI가 그림도 그려준다 했잖아요, 아까.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이 위 기사로 커버 스토리를 하고 싶은데 그 표지 그림을 인공지능 생성기로 만들려고 한다. 근데 그 프롬프트를 영어로 써야 돼요. 그 그림 생성이나 아직 영어로만 돼가지고. 그래서 이 프롬프트,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제시어 같은 그 프롬프트 명령어를 뭐라고 하면 좋을까라고 하니까는 뭐 여러 가지 제시를 해줍니다. 근데 이 중에 제일 위에 있는 거를 한번 넣어봤어요. 네, 그래서 어디다 넣었냐면 그 아까 달리라고 그 아프리카 여성들이 막 일하고 있는 그거 만든 게 달리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미드저니가 요즘 더 사실 핫한 또 이미지 생성 AI입니다. 그래서 미드저니나 달리 같은 데다가 프롬프트를 주면, 그러니까 프롬프트는 작업을 지시하는 메시지를 말해요. 그래서 이거를 주면 그에 맞는 이미지를 생성을 하는데, 미드저니 혹시 써보신 분이, 그렇구나. 네, 저도 일 때문에 써봤어요. 어쨌든 미술팀의 표정이 좋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미드저니에 가입해서 조금 어려운데 약간 디스코드라는 서버에 접속해서 어쨌든 그 왼쪽에 뉴비스라는 그 채팅방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슬래시하고 이매진 프롬프트하고 이 영어로 치면 되는 거예요. 그 영어로 치는 거를 아까 제시한 첫 번째 거 있죠. 인공지능의 진화를 표현하는 예술 작품을 만들라. 이거를 미드저니 채팅창에 입력을 하니까 이제 1분도 안 돼서 한 40초 돼서 나온 그림이에요. 어떠신가요? 저는 놀랬어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이 뒤로도 여러 개 해봤는데 이게 제일 예뻤어요. 그래서 이게 이 중에 예를 들면 이거가 예쁜데 뭐 이거의 다른 버전을 만들어줘 하면 그것도 만들어주고, 아니면 얘를 좀 키워줘 하면 키워주기도 합니다. 무료로 뭐 유료 버전도 있지만 무료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걸로 저희 시사인 커버를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2007년에 참가를 했고요. 인간이 아닌 사람이 이제 여기다가 표지 디자인을 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좀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네. 근데 이게 그렇잖아요. 이렇게 AI로 글 쓰고, 뭐 예를 들면 초안 도움을 받고, 뭐 심지어 글도 쓰고, 그리고 이렇게 그림도 표지까지 하고 이러면 저작권에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영역이 좀 애매합니다. 제가 이제 변호사 취재한 바에 따르면, 그러니까 저작권 침해가 되는 기준이 두 가지인데, 실질적 유사성, 그러니까 좀 비슷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의거성이 있어야 된다. 의거성이라는 게 뭐냐면, 얘 보고 베꼈구나. 이게 명확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상이. 근데 이제 AI, 특히 생성형 AI 이런 것들이 수많은 그림을 긁어서 학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를 베꼈다라는 게 명확히 하지 않으면 의거성이 인정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이 작가 그림만 계속 학습시켰으면 걸릴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또 모르는 거죠. 사실 이 그림은 안 되네. 네. 이 그림을 누구 걸 학습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잖아요, 우리로서는. 이게 만약에 뭐 디즈니 스타일 뭐 이렇게 딱 나오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니까. 근데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면 내가 이걸 만들었으니까, 내가 AI한테 시켰으니까 나한테 저작권이 있는 건가? 그것도 좀 모호합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미국의 저작권청이 판단한 게 있는데, 이제 미드저니로 그래픽 노블을 만든 거예요, 어떤 작가가. 근데 그 작가가 예를 들면 소설의 스토리도 짜고 뭐 그림도 배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 작가가 저작권이 있는데, 그 이미지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없다라고 미국 저작권청이 판단을 합니다. 왜죠? 미드저니에 내가 제시어를 쓸 때까지는 어떤 그림이 나올지를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저도 상상이 안 됐어요. 이거 칠 때까지만 해도 이런 식으로 나올지 상상을 못 했는데, 어쨌든 네,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국내적으로 저작권 자체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거라고 해요. 그래서 아직은 AI가 만든 글이나 그림을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도 그 AI가 만든 특허가 있는데 뭐 그게 인정이 안 되는 뭐 그런 케이스들이 좀 있나 봐요. 그리고 사실 이걸로 막 저작권 누가 제기했을 때 그게 AI 회사 책임인지 내가 이용한 나 책임인지도 사실은 정리가 안 돼. 그러니까 판결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사람이 아닌 AI의 저작권도 인정해야 되는가? 이게 더 이 기술 발전이 좋을 것인가? 이거는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논란이 좀 지속이 될 전망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애매하면은 굳이 AI를 써야 되나? 내가 뭐 일하는데 별로 필요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게 그렇지가 않은 게, 왜 이렇게 안 먹지?
네, 얘가 되게 영어를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웹문서를 긁었으니까 영어가 제일 많을 거잖아요. 근데 영어를 되게 잘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메일 같은 거 혹시 영어로 보내실 때가 가끔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 호텔하고 트러블이 생겼을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이제 기자니까 해외 취재 가면은 그 섭외 이메일을 보낸단 말이에요. 제가 되게 스웨덴의 노총에 꼭 한번 가보고 싶은데 이제 뭐 내가 뭐 이런 노동 기자고 뭐 스웨덴에서는 어떻게 노동자들 간의 격차를 해결했는지 알고 싶어. 근데 그렇게 뭐 취재 요청하는 이메일을 하나 써줘. 이렇게 말하니까 영어로,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영어로 시키는 게 제일 성능이 좋아요. 그래서 영어로 그거를 시켰더니 영어로 아주 잘 써줬고, 이제 그 영어로 잘 쓴 거를 제가 디멜이라고 아시나요? 최근에 되게 독일 건가요? 이게 되게 좋은 번역기가 하나 있어요. 이 에피소드가 있는데 사실 제가 이걸 기사에 실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80대 노인분이 저희 회사에 찾아오셔서 이 디벨 번역기를 구매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이거는 그냥 인터넷 무료 사이트에 있는 건데, 그래서 약간 좀 깜짝 놀랐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이 번역기로 돌리니까 이게 좀 흐릿하긴 한데 굉장히 그럴듯해요. 보이시나요? 네. 뭐 제 소개도 하고, 시사인 소개도 잘 해주고, 제 소개도 하고, 뭐 인터뷰 하고 싶은데 언제 시간 되는지 알려달라. 그리고 곧 연락 기다리겠다. 베스트 리가즈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애들이 하는 거. 그런 거를 저보다 훨씬 잘 쓰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낑낑거리고 쓰는 것보다 훨씬 시간 절약도 되고, 네, 훌륭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메일 초안 쓸 때 되게 많이 활용을 하는 게 또 챗 GPT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영어를 너무 잘하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전화 영어 하는 것도 다 돈이고 영어 선생님은 또 힘들잖아요. 되게 피곤하고 돈도 들고 하는데 얘는 24시간 뭘 물어봐도 영어로 다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책을 읽다가 should랑 must의 차이가 뭐지? 약간 갑자기 신경 쓰이는 거예요. 둘 다 뭐뭐 해야 되는 거긴 한데, 그래서 이걸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줘 하면은 설명을 해주는데 그게 진짜 좀 괜찮은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should는 뭔가 이렇게 추천, 권장 이런 거고, must는 뭔가 진짜 해야 되는 거. 뭐 학교에 도착하고 몇 시까지 도착하고 막 이런 거. 그래서 어쨌든 영어 선생님으로 좀 쓸 수 있다. 그리고 이거를 무슨 크롬에 토크 투 챗 GPT 막 이런 확장 프로그램 같은 거 쓰면은 데스크탑에서 이제 그 회화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챗봇을 영어로 하는 거를 이제 말로 하고 그 음성을 다시 또 타이핑해서 이렇게 대화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영어 선생님으로 쓰기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챗GPT를 뭐 어떻게 써먹느냐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공유하는 게 이제 act as예요. 뭐뭐처럼 행동해라 라고 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예를 들면 요리사처럼 행동해라. 내가 지금 감자랑 베이컨이 있는데 뭐 레시피를 하나 추천해 달라.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저는 뭐라고 했냐면 저희 시사인이 마케터가 없어요. 네, 그 사람이 별로 없는 중소기업이어가지고. 그래서 시사인이 이런 회사고 우리가 이제 독자들을 끄는 광고 문구를 제작하고 싶은데 그 광고 문구를 좀 써달라고 영어로 물어봤고요. 영어로 물어본 걸 지금 번역을 한 건데 어떠세요? 보이시나요? 저는 되게 나름 괜찮다고. 지식의 힘을 느끼세요. 세상을 바라보는 당신의 창. 네, 현실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잡지. 지적 성장을 이끌어주는 잡지.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냥 나온 건 아니고 제가 시사인이 어떤 매체다. 그러니까 좀 지적 호기심이 있는데 사람들끼리 더 연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보는 매체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더 정확하게 나온 거예요. 근데 어쨌든 사실은 되게 마케터나 이런 분들이 실제로 본인이 활용하기도 하고 또 본인이 이것 때문에 내가 쓸모 없어질까 봐 좀 걱정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왜냐면 되게 상품이 많은 그런 쇼핑몰에서는 이거 문구 하나하나 넣는 게 되게 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프롬프트를 좀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사실 이제 이 프롬프트 안 써도 그냥 아까 코딩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웹문서를 다 긁었는데 거기에 코드도 있는지 아무튼 코딩을 엄청 챗GPT가 잘 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사실 문돌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코딩을 전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초보자한테 재미있을 만한 그 코드 하나 짜달라라고 하니까 그 뭔가 숫자를 이렇게 맞추는 그런 5번 만에 숫자를 맞추는 그런 게임 코드를 하나 얘가 짜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이제 해야 되는데 이걸 뭐 파이썬을 다운받아서 하는 거더라고요. 파이썬 처음 받아봤는데 이제 받아도 좀 어려워가지고 이거 파이썬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가르쳐주고 해서 제가 실제로 실행시켜본 게임이에요. 그래서 27부터 시작해서 이거는 너무 높다 해서 17 하니까 이건 너무 낮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결국 20이라는 숫자를 맞춘 거죠. 그러니까 뭔가 코딩이라는 걸 챗GPT 덕분에 처음으로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저가 그냥 뭐 맛보기로 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진짜로 하이 퀄리티 그 개발자들이 이걸로 도움을 되게 많이 받는데요. 그래서 요즘 코딩 할 때 챗GPT 없이는 안 되는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명령 이런 거를 이 개발자들이 다 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이거 뭐더라? 이렇게 물어보면 거의 뭐 99% 정확도로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2시간에 할 일을 2분에 하게 됐다. 진짜로. 그 카카오에서 AI 번역하셨던 개발했던 양기창 씨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 코더 뽑을 때, 그러니까 코더를 덜 뽑기도 하고, 그러니까 코더를 뽑을 때 그 원격으로 시험을 보나 봐요. 코딩 문제 풀게. 근데 그걸 챗GPT가 했는지 이게 약간 의심이 되는 그런 수준까지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사실은 이런 기능이 있는데 그 원래 코딩 하시는 분들은 그 코딩 하시는 분들의 그 커뮤니티에서 자기가 곤란한 그 문제에 대해서 검색을 했었나 봐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곤란해하는 문제를 챗GPT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챗GPT가 우리가 구글 검색이나 검색하는 것 자체를 좀 대체하지 않을까? 사실은 이것도 되게 활발한 논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좀 그러기 어려운데 일단은 서비스 운영하는 비용 자체가 구글 검색보다는 훨씬 높아요. 물론 그 비용이 낮아질 거기 때문에 뭐 아마 앞으로는 좀 다르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검색을 대체하기 힘든 게 사실은 할루시네이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저도 챗GPT로 처음 들어봤는데 이제 환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그럴듯한 문장을 예측해서 말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팩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고 그냥 그럴듯한 거를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잘 모르는 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아는 척 말하는 게 굉장히 이 생성형 AI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세종대왕 맥북 던짐 사건 들어보셨어요? 아이패드 던짐 사건인가?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화가 나서 막 아이패드를 던진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걸 설명해줘. 이렇게 하면은 때는 언제였고 막 이러면서 진짜 설명하는 챗GPT가 그래서 이게 되게 유명한 밈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헛소리를 잘 한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질문을 모호하게 할수록 더 헛소리를 잘 하니까 사실은 질문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부동산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막연히 묻는 게 아니고 지금 금리는 어떻고 주식도 어떻고 환율은 이런데 향후 10년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물어야 그나마 답을 잘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산업화 시대 때는 우리가 지식을 많이 아는 사람 그리고 뭐 정보화 시대에는 정보를 잘 검색하는 사람이 좀 이렇게 잘 나갔다면 앞으로는 뭐 사람이든 AI든 좀 질문을 잘 던지는 사람이 중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예측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할루시네이션이 어느 정도냐면 그 GPT 3.5한테 제가 물었을 때 한국 대통령 누구야? 그런데 2023년 3월 2일인데 대한민국의 대통령 이재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이어스가 있는 것이지. 네. 근데 최근에 제가 다시 해봤어요. 혹시 이 강연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다시 해보니까 한국 대통령 누구야? 하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알고 있는 정보는 2021년 9월까지이므로 그 이후의 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학습을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그 학습한 데이터가 2021년 9월까지거든요. 그 이후는 딱 끊겨요. 그래서 2021년 9월 기준으로는 문재인이 대한민국 대통령이었지만
현 시점에선 다른 대통령이 취임했을 수 있다. 정보를 얻으려면 최신 소식을 확인해 보시라. 이렇게 아주 겸손하게 말하는 거를 네,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람들이 이만큼 많이 해봤으니까 나중에 고친 거지. 사실 이렇지 않은 게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잘하는데 그렇다고 하는데 이러면서 막 갑자기 인용을 하면 그게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해외에서 챗GPT에 나온 판례 같은 거를 뭐 변론하는데 인용했다가 그게 전혀 없는 거여가지고 논란이 된다든가 그런 사례들이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챗GPT한테 되게 여러 가지 시켜봤는데 이거 보이시나요? 끝말잇기를 세 글자로 하는 거 있잖아요. 쿵쿵따 같은 거. 제가 그거를 해봤어요. 끝말잇기 해보자. 세 글자만 가능해. 그리고 자전거라고 하는데 얘가 갑자기 거위털털이라는 거. 5글자를 말하는 거예요. 난 분명히 세 글자 이러면서 아니 세 글자만 가능하다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해봐 이러면서 예시를 준 거예요. 자전거, 거북이, 이발소, 소시지. 예시를 주면 좀 잘 하거든요. 얘가 알아들어요. 그래서 소시지 하니까 지하철. 그래서 제가 철가방 하니까 얘가 방망이. 그래서 제가 이정표 하니까 표면적. 이렇게 딱 네, 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초성 퀴즈 제가 그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거는 얘가 끝내 못하더라고요. 약간 한글에는 좀 아직 어려움이 있다. 네, 그리고 좀 제가 여러 가지 시켜봤는데 사실 농담이 재미가 없었어요. 제가 재밌는 농담 3개만 해달라고 했는데 이거 보이시나요? 왜 뱀은 계산기를 좋아할까요? 뱀파이어 때문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유머인지 모르겠어서 제가 설명해달라고 했더니 뭐 뱀파이어는 뭐 뱀처럼 생겼지만 박쥐처럼 날개가 달린 괴물이고 뭐 백일몽 같은 판타지 세계에선 뱀파이어가 계산기를 사용한다고 상상할 수도 있는데 현실에서는 사용하지 않으므로 농담이 조금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급 사과를 하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좀 농담에 대해서는 못하는 것 같다. 아직은 인간이 이기는 것 같다. 근데 이제 반면에 또 시사인으로 제가 삼행시를 한번 써달라 했는데 이건 또 나름 괜찮더라. 10월에 떨어지는 빗소리,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가 들려. 인생은 이 순간이 아름다워. 이렇게 계속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고 사람은 늙어가지만 인생은 여전히 아름다워. 시골길을 걷다 보면 사랑스러운 풍경이 눈에 들어와. 인생은 참 아름다워. 누가 상당히 인생이 아름답다는 얘기를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 보면 약간 영감을 좀 얻을 때 뭐 아예 대체는 못하겠지만 쓸 수도 있지 않을까? 막힐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는 기술이 우리의 일자리를 뺏을까봐 두렵지만 그래도 괜찮을 거라는 희망찬 노래를 다장조로 작곡 만들어줘 라고 하니까 노래를 만든 거예요. 이거 혹시 보이시나요? 이거를 누가 아무도 연주를 안 해줘서 아직 제가 알 수가 없는데 기술은 세상을 변화시키네. 우리의 삶도 변화하고 일자리가 사라질까봐 걱정해. 두려움이 날 괴롭혀. 하지만 그건 새로운 시작일 뿐. 새로운 기회가 찾아올 거야. 너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아. 자신을 믿어봐. 이러면서 후렴 코러스가 We can make it, we can make it. 기술의 파도를 타고 우리도 성장할 수 있어. 날개를 펴고 더 멀리 날아갈 수 있어. 나름 괜찮지 않나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인간의 문법을 아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걸 하면서 점점 의문이 들었어요. 도대체 인간이 쓴 글하고 인공지능이 쓴 글이 뭐가 그렇게 결정적으로 다른 것일까? 되게 좀 오묘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넘어가는데 사실은 우리의 주제는 이제 노동의 미래인 거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이 도대체 일자리에 알겠어요. 이렇게 흥미로운 건 알겠는데 그래서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사실 되게 먼 얘기처럼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로 실현된 분야가 지금 있습니다. 국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분야가 하나 있는데 네, 여러분 웹소설 보세요. 웹소설 안 보시나요? 웹소설 플랫폼들이 있어요. 뭐 네이버도 있고 여러 곳이 있는데 노벨피아라고 조금 남성분들이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노벨피아라는 이제 웹소설 플랫폼이 있는데 이 웹소설 작가들이 자기 작품을 올리는데 사실 이렇게 제목이랑 이미지 보고 클릭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예전에는 이제 그림판으로 대충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인간 작가한테 맡기기도 했는데 최근에는 이거를 AI로 그림을 아까 만든다 했잖아요. 그래서 AI로 그림을 만들어서 표지에 올리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있다고 해요.
그래서 혹시 이 그림 중에 AI가 그린 것 같은 그림을 아시겠나요? 답변이 없으시네요. 8번, 3번. 8번, 3번? 오, 8번, 3번. 네. 몇 번이야? 네, 아무튼 정답은 8번, 3번 맞았습니다. 8번, 3번 맞았고, 네, 그리고 4번, 네, 9번, 10번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했냐면 어쨌든 뭐 AI임을 밝히지 않으면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는지 그걸 썼으면 밝히라고 했나 봐요. 그래서 이 작품들이 이제 내가 AI로 표지를 제작했다 이렇게 밝힌 작품들입니다. 근데 웹소설 표지라는 게 원래는 사람한테 돈 주고 부탁하는 거였을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웹소설 출판사에 따르면 사실 출판사에서 이제 의뢰하는 경우는 좀 괜찮은 네임도 있는 작가들이 하는 건데, 그러니까 별로 안 유명한 일러스트레이터한테 부탁하면 100만 원 안팎, 좀 이름 있는 일러스트레이터면 200만 원, 300만 원이 든대요. 그리고 이제 의뢰부터 완성까지 한 달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이거는 출판사가 맡기는 경우고, 그러니까 크몽이라고 아시나요? 프리랜서들이 이제 일감 올리면 고객 매칭해주는 그런 사이트인데, 이제 거기에서 그냥 이제 인간 일러스트레이터들이 한 10만 원에서 40만 원에 이걸 해준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소요 기간은 최소 10일에서 한 달 정도 걸리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크몽에도 AI로 만든 표지 그 카테고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AI로 만드는데 돈 받고 파는 거죠. 근데 이 경우는 뭐 10,000원에서 50,000원, 그리고 작업 기간도 하루에서 5일밖에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엄청 하이 퀄리티를 원한다면 물론 여전히 인간한테 쓰겠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만약에 웹소설 잘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이미지가 필요해, 혹은 내가 얼마든지 무한정 수정하고 싶어라고 하면은 이걸로 하겠죠. 훨씬 싸고, 심지어 뭐 돈 안 주고 자기가 해도 되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이 AI로 표지 만드신 분이 다가올 큰 변화가 일러스트 쪽에 먼저 온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AI가 도대체 어떻게 그림을 그리는지 좀 이해가 안 가실 텐데, 그러니까 사실 뭐 AI 별로 다를 거예요. 근데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게 제일 유명한 AI 이미지 생성 AI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리냐면 이것도 다 예측이에요. 여러분 AI는 특히 생성 AI 다 예측입니다. 확률로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 그림 있잖아요. 고양이 그림에 그 노이즈를 계속 점점 추가해서 알아볼 수 없게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렇게 망가뜨린 다음에 이번에 역으로 그 망가뜨린 거에서 어떻게 노이즈를 제거해야 고양이, 캣에 맞는 이 그림이 나오는가를 다시 역순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노이즈를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를 예측해서 그러니까 캣에 반응하도록 저 그림이 나오도록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식을 수없이 반복을 하면서 이 노이즈를 어떻게 제거해야 이 그림을 낼 수 있는지를 이제 딥러닝으로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그러니까 캣하고 이 이미지를 연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텍스트랑 이미지의 쌍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 쌍을 인터넷 쌍에서 긁은 거예요. 50억 개가 넘는 이미지 텍스트 쌍을 학습을 시켰습니다. 이거를 어디서 했냐? 그냥 워드프레스 같은 뭐 개인 블로그라든가 디비언트 아트 아시나요? 뭐 약간 핀터레스트 비슷한 그런 건가 봐요. 어쨌든 자기 그림 올리는 막 이런, 아니면 게티 이미지도 쓴 거죠. 근데 문제는 이 긁어서 학습함에 있어서 따로 이 올린 사람들한테 동의를 구한다든지 뭔가 대가를 준다든지 이런 걸 안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게티 이미지 있잖아요. 게티 이미지가 이 스테이블 디퓨전은 이제 스테빌리티 AI가 이제 만든 건데, 이제 그 기업을 상대로 지난 1, 2월에 영국하고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이미지 수백만 장을 게티 이미지 허가 없이 불법적으로 복사하고 처리하면서 저작권을 침해했다. 왜냐면 얘네는 다 돈 받고 파는 건데 이거를 그냥 무단으로 학습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어쨌든 지난 1월에는 또 미국 캘리포니아 예술가 3명이 내가 동의하지도 않았고 보상을 하지도 않았으면서 내 작품을 이용했다, 학습에 이용했다라면서 이제 스테빌리티 AI랑 아까 미드저니 등의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게티 이미지 그 소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게티 이미지 원본일 거잖아요. 근데 이걸 학습을 했는데 뭔가 AI가 생성한 그림이 이거야. 그러면 다
다른데 여기 게티 이미지에 일그러진 로고가 있네. 그러니까 이건 뭔가 게티 이미지 거를 학습했구나 라는 증거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게 소장에 첨부가 된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 소송이 어떻게 될까를 보면은 공정 이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남의 저작권을 뭐 침해하지 않은 걸로 인정해 주는 게 바로 공정 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뭐냐면 일단 그 충분히 변형적인가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 AI가 생성한 결과물이 AI가 학습한 데이터랑 충분히 다르면 뭐 공정한 이용이다. 그건 공정한 이용이다. 이렇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연구를 보면은 스테이블 디퓨전은 그러니까 학습된 이미지의 일부를 거의 그대로 복제하긴 하는데 그 비율이 한 0.03%밖에 안 돼요. 그래서 뭐 사실 복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여러분이 기술을 오해하는 것이다. 아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해서 만약에 뭐 책상에 누워 있는 고양이 하면은 그걸 새롭게 생성하는 거지 이 고양이를 데려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콜라주가 아니라 변형이다. 우리는 예측을 해서 새롭게 만들어내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받아들여질지는 봐야 되죠. 그리고 공정 이용이 인정될 수 있는 한 가지 기준이 더 있는데, 그러니까 AI 학습을 할 때 상업적이지 않은 용도로 했으면 또 그거는 공적인 이용이라고 해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스테이블 디퓨전 자체가 그러니까 스테빌리티 AI가 했다기보다는 스테빌리티 AI라는 기업이 자금을 지원한 거예요. 독일의 미넨대학 연구진한테.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를 수집한 주체 자체도 독일의 비영리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영리적인 데를 통해서 학습을 시켜놓고 그걸 기반으로 땡큐 이러면서 유료 뭔가 서비스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AI 회사들이 좀 데이터에 대한 책임을 세탁하는 그런 하나의 방법으로 비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스테이블 디퓨전이 아래 학습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위에 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다르죠. 분명히 다르지만 뭐를 바꾸나라는 것은 이제 유추할 수 있는 정도인 거죠. 그래서 이게 뭐가 새로운 것이고 뭐가 복제인가라는 게 계속 논란이 되는데요. 이 한국에서 지금 스테이블 디퓨전이 가장 논란인 이유가 그러니까 만약에 얘네가 학습 자체는 이렇게 뭐 독일의 대학들이 뭐 이렇게 했다고 해도 그러니까 이걸 사용하는 건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픈소스로 배포가 됐어요. 작년 8월에.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그 설계도에 접근하고 수정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바탕으로 뭔가 자기가 가진 데이터를 추가 학습시켜가지고 무슨 필터 같은 걸 만든 거죠. 그래서 약간 어떤 K-팝 아이돌 스타일 뭐 그런 얼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뭐 아니메 스타일, 일본 아니메 스타일 뭐 이런 거를 학습을 시킨 건데 문제는 그 학습시킬 때 이제 또 그런 불법 저작권을 침해한 사이트들의 그림들을 또 학습을 시키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죠. 혹은 뭐 개인의 사진이라든가 사실 이런 거 되게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또 막 그걸로 만약에 부적절한 뭐를 만든다든가 실제로 그런 거를 유튜브에 흘려서 그걸로 돈을 버는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학습 단계에서 저작권이나 초상권을 침해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고 실제로 뭐 내가 예를 들면 좋아하는 일러스트레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 외신에 나온 건데 디즈니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나? 그러니까 난 너의 팬이야 하면서 이 사람의 그림을 막 학습시켜서 이 사람 그림하고 비슷한 것들을 막 내가 만들어 봤어 이러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기분이 되게 이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현존하는 일러스트레이터의 그림을 AI로 리터치를 해서 뭐 그거를 판매하거나 그런 것까지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혹시 이런 거 많이 보셨나요? 요즘 뭐 커뮤니티 같은 데서 요즘 AI 그림 수준 이러면서 혹시 보셨는지 약간 이런 비슷비슷한 뭐 이런 얼굴형 어떤 사람들 좋아하는 막 그런 막 이게 뭐 무슨 뭐 베이비 페이스 말하면서 뭐 이렇게 막 그 설명하는 그 명령어들이 있어요. 이런 걸로 다 하는 거고 이렇게 포즈를 지정해서 그림을 그릴 수도 있는 거죠. 어떤 스타일의 그림을 학습시킨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포즈를 취하게도 하는 거죠. 이거는 거의 내가 이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수준까지 오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창작자들이 굉장히 열이 받았어요. 그래서 국회 청원을 했고 그 5만 명을 달성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뭘 요구하냐면
어쨌든 AI 기업이 사용하는 그 학습 데이터에 저작권 있는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뭘 학습했는지조차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얘네가 뭘 학습했는지를 그리고 그 학습 과정에서 저작권을 지켰는지를 강제해야 된다. 그런 요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AI로 만든 이미지에 대해서 뭐 이거는 어떤 AI 모델을 썼으며 뭐 이거의 원작자는 누구다 이렇게 좀 출처를 표시하고 뭐 워터마크를 의무화한다든지 그러니까 아까 그 웹소설 표지처럼 그냥 자율적으로 맡기지 말고 뭔가 이거를 왜냐면 불공정한 경쟁이라는 거예요. 이게 훨씬 시간과 비용이 덜 들었는데 그리고 이제 뭐 어쨌든 이미지 생성 AI를 좀 윤리적이고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게 교육을 해달라 뭐 이런 내용인데 사실 이게 별로 우리나라 정치에서는 이슈가 되지 않고 있죠. 예, 해외에선 되게 나름 화제인데 근데 이게 뭐 되게 무리한 요구가 아닌 것이 실제로 유럽연합은 원래 AI에 대해서 좀 그런 엄격하잖아요. 그래서 유럽연합은 이렇게 이미지 생성 AI나 챗GPT 같은 거를 이제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사용했을 경우에 이거를 공개하도록 의무화를 하자 우리가 막 이런 법안을 논의하고 있기도 합니다. 시간을 안 보고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사실 뭐 유럽연합이 이렇게 뭐 논의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사실 엄청 많은 데이터를 학습을 해야 그나마 저런 걸 하는 건데 그 상황에서 일일이 동의를 받거나 대가를 지불한 내가 진짜 그냥 재밌어서 올린 그림까지 하나하나 다 돈 주고 그렇게 사서 할 수 있을까? 혹은 뭐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소수의 대기업, 자금력이 있는 대기업만 AI를 개발할 수 있는 거 아닐까? 뭐 이게 기술 발전을 늦추지 않을까? 약간 이런 네 반론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아까 그 양기창 씨인데 그 양기창 개발자가 스테빌리티 AI를 지지하는 비영리 연구기관의 소속이에요. 근데 그분이 조심스럽게 하는 말이 뭐냐면 사실 이제 인간의 학습하고 AI의 학습이 좀 다르지 않다는 거를 인정해야 되는 시점이 온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돈을 내야지 접근할 수 있는 혹은 뭐 게티 이미지처럼 아니면 내가 정말 비공개로 올린 그런 데이터까지 무단으로 긁으면 안 되겠지만 적어도 인터넷에 공개된 그런 데이터에 대해서는 똑같다는 거예요. 인간하고. 인간도 떠도는 것들을 보면서 영감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것까지 제한을 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제 뭐를 베껴야겠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표절하는 건 규제해야겠지만 어쨌든 인간도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그림을 보고 영감을 얻어서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잖아요. 내가 만들어내는 모든 게 뭐 소설도 마찬가지고 내가 본 것과 자유로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사실 비슷한 거다. 우리가 되게 인정하기 싫지만 뭐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일러스트레이터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인터넷상에 공개했다고 해서 그게 공공재로서 누가 학습하라고 하는 건 아닌데 사실 말이 좋아 학습이지 도용 아니냐 뭐 이렇게 좀 굉장히 냉정하게 반응을 합니다. 결국은 내가 이거 만드는데 노동력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노력이 들어갔는데 그런 거를 인정하지 않고 그냥 기계로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국내외적으로 화풍이라는 것 자체가 저작권법 보호를 못 받아요. 원래. 왜냐면 좀 너무 표현의 자유를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어디부터 화풍이고 어디부터가 표현인지. 왜냐면 생성 AI 등장으로 예를 들면 내가 뭐 누군가의 그림을 베끼려면 그래도 노력은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별 노력을 안 하고 몇 개만 학습시키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누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뭐 일러스트레이터한테 작품을 의뢰한다든지 이런 걸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국내 또 유명한 기업에서도 이거를 하는데 이거 뭔지 아시나요? 네. 네, 이게 네이버 웹툰이잖아요. 되게 글로벌 웹툰 플랫폼이잖아요. 거기 수많은 웹툰이 있을 거잖아요. 그 웹툰들을 학습시켜가지고 AI 페인터라는 거를 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빈 그림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제가 얘 머리를 노란색으로 하고 싶어. 이래서 딱 노란색을 설정해서 이 머리에 딱 누르면 이렇게 그냥 채색이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하늘색 옷이 아니라 살구색 옷을 하고 싶어 해서 또 띡 누르면 띡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되면은 어떤 사람들은
굳이 채색을 하느라 막 조수를 쓰고 막 이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거 빨리빨리 그리고 어떻게 보면 웹툰 작가도 힘드니까 더 노동량을 줄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 웹툰이 이거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뭐 실제로 이걸 활용하는 사람도 많은데, 나중에는 이제 오토 드로잉 뭐 이런 것도 준비를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 장면을 그리는데 이것까지 내가 다 그리고 있을 시간이 없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AI로 뭐 하게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네이버는 뭐 이게 다 작가들한테 도움이 되기 위한 거고, 데이터 수집하는데 작가들 동의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또 웹툰 작가들의 입장에서는 꼭 그렇진 않은 것이, 그 웹툰 작가 노조 위원장의 말인데, 그 네이버에 연재하려면 사인해야 되고 협상력의 차이가 있는데 충분한 설명과 동의가 과연 이루어졌는지 의심스럽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은 무료 서비스지만 이런 AI로 네이버가 이익을 낸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음악 저작권료처럼 어떤 식으로든 보상을 줘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어쨌든 계속 되는 논란인데 특히 예술 분야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 그림 뭔지 아시나요? 아시죠? 네. 작년 8월에 그 미국 콜로라도주 박람회 미술대회에서 디지털 아트 부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이라는 거고요. 미드저니로 만든 거예요, 이거. 그래서 그 작가인 제임스 앨런이 뉴욕타임즈에 예술은 죽었다, AI가 이기고 인간이 졌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 AI로 만든 걸 다 밝히고 상을 받은 거래요. 그래서 뭐 이 주최 측은 큰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사람들은 되게 충격을 받은 거죠. 근데 미드저니가 엄청 세세한 명령어를 쓰면 막 이런 그림도 그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거고요. 이것도 아시나요? 이것도 AI로 만든 건데, 그 지난 4월에 독일 출신 사진 작가가 그 소니가 주최한 사진전에 얘를 올린 거예요. 근데 AI 썼다고 안 하고 올렸는데 이게 1위를 차지를 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거 AI로 사실 만들었다 이러면서 수상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 논란을 우리가 논쟁을 좀 더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예술에 일어나고 있지만 사실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저는 그랬거든요. 창작스러운 직업이 가장 늦게 대체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생성형 AI가 그거를 완전히 뒤집은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외국에서 난리가 났는데 이제 미국 언론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AI로 대체될 가능성이 제일 높은 직무다라고 해서 자기들이 전문가들을 취재해서 꼽은 게 있어요. 보면은 뭐 코더, 프로그래머, 엔지니어 이런 사람들, 혹은 데이터 분석가 이런 사람들, 아니면 미디어, 네, 저널리즘도 들어있는데 어쨌든, 그리고 법률 산업 관련해서 좀 보조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뭐 시장 조사 분석하는 사람, 교사, 뭐 아까 그 영어 선생님 되게 잘하겠죠. 그리고 이제 재무 분석, 뭐 트레이더, 그러니까 대체로 뭐냐면 회계사도 그렇고 좀 데이터로 예측하는 직업들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네, 상황이죠. 그리고 교사도 어떻게 보면 가르치는 내용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나 그래픽 디자이너, 뭐 이거는 창작적인 거고, 혹은 뭐 콜센터, 뭐 이런 고객 서비스 종사자도 꼽히긴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예측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 지난 3월에 골드만삭스가 보고서를 냈는데 인공지능이 전 세계 3억 명 일자리에 영향을 줄 거다. 그래서 뭐 행정 업무의 46%, 법률의 44%가 자동화가 가능하다. 근데 이제 오히려 건설업은 6%, 뭐 유지 보수는 4%밖에 안 된다. 뭐 이런 예측을 하기도 했고요. 오픈 AI랑 펜실베니아 대학 연구진은 미국 노동자 80%가 업무의 최소 10%는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이제 뭐 농업, 광업, 제조업은 오히려 영향을 적게 받을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생성형 AI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그 인공지능 일자리에 영향을 준다는 게 좀 되게 모호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연구해온 사람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고 2배가 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그만큼 이제 불확실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저도 AI를 업무에 많이 쓰거든요. 일단 외신을 급하게 봐야 될 때 파파고나 디벨 같은 번역기도 쓰고요. 그리고 요즘에 클로버노트라고 아시나요? 그 음성 파일 녹취할 때 엄청 성능이 개선되고 막 일본어도 잘하고 그래가지고
되게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럼 나는 영향을 받았지만 내가 아직 대체되지는 않았잖아요. 내가 더 생산성이 올라가기도 했잖아요. 사실은 그런 점에서는 영향을 받는다는 거는 뭐 꼭 없어진다는 건 아닐 수 있다. 그리고 2013년에 왜 옥스퍼드 대학 연구진이 미국 노동자 업무의 47%가 1, 2년 내에 자동화된다 해가지고 한번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미국의 고용 상황이 너무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예측 자체는 믿을 것이 못 된다. 그리고 오히려 생성형 AI에 의해서 가장 위험하다고 하는 게 사무직이에요. 근데 사무직이 미국에서 지난 1년간 이코노미스트에 나온 건데 이 코로나 때 서비스업이 많고 이렇게 되면서 그 사무직 비율이 늘었다가 아무튼 어쨌든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늘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새 기술이 나온다고 해서 기업들이 다 이걸 채택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회사만 해도 아직도 개발자가 없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혁신이라는 거를 뭐 모든 기업이 그렇게 빨리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미국 기업의 1.6%만이 머신러닝 기술을 채택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런 걸 봐서는 아직까지는 그런데 그렇지만 언제 확 훅 이렇게 될지는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사실은 되게 이게 현실화된 또 하나의 직군이 번역가예요, 번역가. 옛날에는 왜 우리 컴퓨터 사면 기술 문서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사람한테 맡겨서 했대요. 근데 이제 요즘 그런 거는 다 기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데서 다 AI로 하고, 심지어 이제 인간 번역가도 일단 인공지능으로 초벌을 한 다음에 그걸 감수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그러면 일자리가 줄어든 건 아니지만 월급이 깎이는 거죠. 그거는 감수만 하는 거니까 좀 덜 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번역가는 이거를 되게 많이 느끼고 있어서 기본소득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이 노승현 번역가님이라고 되게 과학책 많이 번역하는 분인데,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빅데이터로 기여하는데 인정을 못 받는다. 그러니까 항상 AI가 번역을 잘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수백 년 동안 해놓은 걸로 학습을 한 건데 우리의 노고는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그냥 쉽고 편하다고 그것만 싸다고 그것만 쓴다는 게 부당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노고를,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에 기여한 바를 기본소득이라는 형태로 인정해줘야 된다라는 약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인간 번역가가 노동의 대가를 받으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 번역 그만두고 그냥 AI 번역만 남을 거라는 거예요. 이미 벌써 본인이 막 검색을 뭘 하면 이게 인공지능으로 한 건지 인간이 한 건지 알 수 없는 그런 언어들이 난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되면 언어의 발전이 끝나는 거기 때문에 정부에서 쌀농사를 보호하는 것처럼 인간의 정신노동도 보호해야 된다는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사람들은 당연히 싸고 편한 걸 어느 수준만 넘어선다면 찾을 거니까. 그래서 기본소득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꼭 그렇게 결론을 짓기는 또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혹시 권력과 진보라는 책이 최근에 나왔는데 보신 분이 계실지 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서문만 읽었지만. 근데 이게 이 데런 아세모글루라고 MIT 교수인데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랑 좁은 회랑 쓰신 분, 되게 어떤 저명한 석학인데 이분이 이제 기술 발전에 대해서 이제 고찰을 한 책을 최근에 내가지고 아주 화제입니다. 근데 이분의 주장은 뭐냐면 기술이 진보한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자동적으로 모두가 번영할 수 있는 그런 걸로 귀결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예전에 중세 유럽에서도 한번 농업 기술이 확 발달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추가로 생산한 걸로 뭐 사람들이 다 좋아졌느냐? 그렇지 않았고 그 잉여 산출 대부분을 그 당시에 소수 지배층들이 막 대성당을 짓는 데 되게 관심이 많았대요. 그래서 그런 데 다 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산업혁명이 일어났으니까 뭐 다 잘 살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한 100년 가까이는 노동자들의 임금이 오르지도 않고 되게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조지 오웰이 막 그런 거 썼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비로소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었을 때 이제 노동자 임금도 상승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기술 진보가 곧바로 모두의 번역이 되는 게 아니고 권력의 문제다.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상보다 잘 사는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있었던 산업사회에서 시민하고 노동자가 스스로를 조직해서 이 어떤 기술과 노동 여건에 대해서 상류층이 좌지우지하는 그냥 잉여를 다 성당 건립에 써버리는 그런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했고
그래서 기술 향상의 이득이 더 평등하게 공유되는 방식을 강제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다 잘 살 수 있게 된 거, 최저임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었잖아요. 복지라든가. 그래서 이제 이 일을 우리가 다시 해야 된다. 왜 지금 다시 기술 발전하면 다 잘 살게 될 거고 우리는 쫄쫄 굶어도 된다는, 왜 이거에 우리가 지고 있느냐, 다시 권력을 재편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 책이 인상적인 거는 아까 기본소득 얘기했잖아요. 이 저자들은 이거를 패배주의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디지털 기술이 발전한다고 해서 대다수 시민들이 일자리랑 소득을 잃게 될 거야, 이렇게 딱 체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어차피 없어질 거니까 뭔가 생계를 보장해줘야 돼, 그래서 기본소득,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정말로 일자리랑 소득을 잃게 된 것인가? 그것은 꼭 반드시 예정된 결과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시민하고 노동자들이 좀 대항 권력을 형성해서 좀 기술 발전 방향 자체를 너무 이렇게 인간을 제거하기보다는 오히려 좀 괜찮은 쪽으로, 좀 일자리를 더 만드는 쪽으로 우리가 충분히 권력을 재편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최근에 할리우드 작가랑 배우들이 파업하는 거 아시나요? 그러니까 그 파업을 좀 주목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 파업이 물론 이제 OTT, 넷플릭스 이런 것 때문에 그 자신의 소득이 떨어지는 것도 중요한 이유지만, 그거 말고 AI도 되게 이 파업의 중요한 쟁점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 무명 배우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약간 그 뭐 시험적인 그 촬영에 그냥 투입되는 뭐 엑스트라스러운 그런 배우들이 이제 자기들이 이제 AI로 대체되게 생긴 거예요. 왜냐면 이 영화 산업의 사측이 내민 그 계약서가, 그 협상이 뭐냐면 이런 무명 배우들 한 번 찍었으면 나중에도 또 쓸 수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AI로 대체될까봐 좀 걱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유명 배우들도 사실은 AI로 목소리라든가 얼굴이라든가 복제하고 또 뭐 변형하고 막 이런 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자기의 가치가 좀 떨어질 거를 되게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작가들은 또 이제 AI가 뭐 스크립트를 직접 쓴다든지 뭐 그거에 초안을 제공한다든지 그러면은 내 저작권이 인정받지 못하지 않을까? 혹은 나의 임금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 사측한테 AI에 대해서 자기들의 뭔가 그런 권리를 보호해달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우리는 어차피 일자리를 잃을 거니까 기본소득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계속 열정적으로 하고 싶은데, 그리고 난 심지어 그 기술을 이용할 의향도 있어. 근데 내 생산수단은 내가 통제할 수 있게 해줘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뭐 새로운 권력 재편의 하나의 뭐 요구라고 할 수 있겠죠. 예전에 파업을 했을 때가 그 TV 나오고 케이블 TV 나왔을 때 재상영 할 때 그 비용을 달라는 그런 파업이었대요. 그래서 어쨌든 새로운 세상에서 또 한 번 이런 분배의 규칙을 좀 바꿔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No AI라고 파라마운트 픽처스 앞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좀 더 배분의 규칙을 바꿔가는 싸움을 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아까 그 웹툰 작가 노조도 막 얘기하잖아요. 저작권에 대해서. 뭐 그런 얘기인데, 근데 이제 사실 한국이 좀 특수한 사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조업이나 뭐 기존 전통적인 그런 산업으로 넘어오는데요. 사실은 우리는 제조업 비율이 되게 높은 나라예요. 그래서 그건 좋은 일인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OECD 보고서에 실린 건데, 이 오른쪽이, 여기 밑에가 그 나이가 들면서,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더 높은 임금을 주는 그런 경향, 그러니까 그런 에이지 웨이지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 그거고, 이 세로 축은 리텐션 레이트, 그러니까 고용 유지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오래 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비율. 근데 이게 반비례죠. 이게 반비례라는 건 뭐죠?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 더 많은 임금을 주는 체계에 있는 나라일수록 고용 유지율이 떨어지더라. 그러니까 고용을 오래 하고 있지 않고 자꾸 내보내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저 왼쪽에 제일 스웨덴이 있잖아요. 스웨덴은 에이지 웨이지 프리미엄이 거의 없는데 굉장히 고용 유지율이 높고, 그리고 쭉쭉쭉 여기 심지어 일본은 에이지 웨이지 프리미엄도 높은데 고용 유지율도 높네요. 어쨌든 근데 이제 한국이 여기 있는 거예요. 가장
그 나이 프리미엄을 많이 주는, 그러니까 연공급적인 그런 임금 체계를 가지고 있고 가장 고용 유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걸 왜 얘기했냐면, 그러니까 정말로 고연차 노동자가 더 숙련이 높으면 더 임금을 많이 줘도 돼요. 근데 지금 꼭 그런 상황인가?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대기업 노동자가 임금이 훨씬 높은데 그것이 정말로 대기업 노동자가 숙련이 높아서 그러면 괜찮은데 진짜 그러한가? 라는 거에 대해서 좀 우리나라는 좀 그렇지 않은 경향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현대차 같은 곳이 뭐 더 그런 높은 숙련의 일을 해서 임금이 높다기보다는 그냥 현대차니까 더 높은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이제 정년 연장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정년은 60세인데 그 국민연금이 이제 65세부터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5년간의 갭을 채우기 위해서 정년을 연장해 달라고 막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기업들은 이 사람을 더 오래 데리고 있으면 뭐 이 사람의 숙련이 더 많아서 더 잘 쓸 수 있으면 그렇게 할 텐데 지금은 이 사실은 숙련하고 무관하게 좀 그냥 오래 다니면 너무 많이 받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한국에서 노동자를 오래 고용하지 않고 내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OECD에서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을 뭐 많이 받을 수 있는데 그 숙련, 그러니까 일을 더 잘한달까. 어쨌든 뭐 숙련이 높은 그런 일에 임금을 많이 주는 것이 그러니까 고용 안정에 더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숙련은 낮은데 임금은 높으면 빨리 그냥 내보내거나 혹은 자동화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전 세계 산업용 로봇 아시죠? 산업용 로봇팔이라고 하는데 그 산업용 로봇의 재고 수예요. 그래서 계속 2000년부터 지속적으로 늘긴 했는데 모든 나라가 이렇게 로봇을 적극적으로 쓴다기보다는 이 사우스 코리아가 그 만명당 제조업 노동자 만명당 로봇 대수가 1위입니다. 정말 압도적인. 여기 일본, 중국, 미국, 서유럽보다 훨씬 우리가 로봇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로봇을 많이 쓰게 됐을까?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현대차에서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기존의 노동자들을 데리고 있는 대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자르지 않는 대신 어느 정도 비정규직 쓰면서 자동화를 하는 것에 이 노조들이 좀 동의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들 고용은 지키면서 자동화를 사실상 묵인해 온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굉장한 극적인 자동화가 이루어졌고 또 한편으로는 삼성은 정말 잘 나가는 곳인데 예를 들면 삼성 반도체 공장 거의 뭐 자동화의 끝판왕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노조가 아예 없고 뭐 일하다가 백혈병을 죽어도 어쨌든 별로 노조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굉장히 또 자동화하는데 아무런 그런 제약이 없었고 아무튼 뭐 두 개가 되게 다르지만 어쨌거나 무슨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굉장히 뭐 모든 전 세계 사용자가 자동화의 요인이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우리는 그게 굉장히 제한이 없이 좀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돌릴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은 결국은 우리가 숙련이 낮은데도 너무 높은 임금을 받기보다는 어쨌든 내가 하는 일에 필요한 숙련에 맞는 그런 임금을 받는 것이 그게 뭐 어쨌든 사용자들이 좀 로봇으로 너무 대체하려고 하는 경향을 조금은 낮출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이거는 그냥 저의 가설이지만 어쨌든 사용자들의 자동화 요인, 우리가 이렇게 일자리가 대체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어떤 조건에선 그러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이 노동자들의 숙련이 더 좋고 이게 뭐 더 괜찮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나라들처럼. 그래서 사실은 공동의 번영, 아까 그 책이 얘기한 공동의 번영이라는 건 꼭 노사 간이 아니라 노동자 안에서도 예를 들면 더 일자리 자체에 진입하지 못한 사람들을 포함해서 전체의 번영을 위해서는 뭐가 더 좋을까? 우리가 이 극단적 자동화를 어떻게 좀 억제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얘기도 뭐 한번 해보면 어떨까? 사실 이거는 이제 생성형 AI랑 큰 관련은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굉장히 로봇에 미친 나라라고 거의 뭐 이코노미스트는 그렇게 표현할 정도니까요. 우리가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인데요. 아무튼 긴 시간, 아이고 50분이 다 됐네. 네,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인터넷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장에 계신 분들은 직접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로 없으신 분들. 아무튼 우리가 되게 특이한 나라인가 봐요. 이코노미스트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로봇을 많이 쓰는데 실업률도 낮은 나라거든요. 그래서 되게 신기한가 봐요. 그리고 예, 예, 예. 그 리서치 리드 양기창 씨가 네, 인간의 학습과 AI의 학습이 다르지 않음을 인정해야 하는 시점이 온 게 아닌가 싶다고. 네, 인터넷상에 공개되어 있는 누구나 볼 수 있는 데이터에 한해서는 네. AI에게 학습시키는 행위에 대해서 제한을 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한 거를 네.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약간은 이게 어떤 변형을 시키기 때문에 AI, 네? 그 AI 회사에서 변형을 시키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입력을 해가지고. 변형이요? 예. 아, 네, 네, 꼭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네. 예. 그래서 오히려 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변명같이 느껴졌거든요. 저는. 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변형시키면 안 된다는 취지신가요? 예, 변형을 아예 갖다 쓰든지 그 이미지를 차라리. 근데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보통 구글이나 이런 이미지를 그냥 뭐 사용을 해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원본 그대로 사용을 하는 건데 이거는 뭐 자기들이 다 이거를 가지고 데이터를 그 학습시킨다는 그런 것 때문에 이거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는 좀 예, 너무 좀 예. 네, 아, 글쎄요. 근데 개발자가 좀 너무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서 물론 개발자의 그런 시각이 반영이 돼 있을 텐데, 글쎄요. 근데 이런 그림들이, 그러니까 수많은 그림을 보고서 뭐 영감이라면 영감? 아무튼 얘가 이 프롬프트에 맞는 거를 생성을 한 거잖아요. 근데 얘가 이 학습한 모든 이미지에서 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사실은 그 문제를 지적을 한 건데, 그러니까 인간도 뭐 길 가다 보는 아름다운 것들에 대해서 다 대가를 지불하지는 않고 있는데, 공개된 특히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어디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에 대한 얘기인 것 같은데, 네. 답변이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불편하게 느낄 수 있지만 어쨌든 뭐 우리가 예를 들면 여러 소설책을 읽는다든가 뭐 어디 트위터나 이런 타임라인을 훑는 거랑 뭐가 다르냐. 우리가 그 타임라인 뭐 수많은 트윗에서 영감을 얻지만 그거에 다 돈을 지불하진 않잖아요. 그걸로 새로운 걸 만든다고 해서. 그래서 약간 저도 이 말이 좀 불편하게 느껴진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근데 장기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만드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누구 걸 학습했냐, 누구 걸 따라했냐,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디까지 지불해야 될 것인지,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적용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다. 물론 게티 이미지 같이 아예 유료로 하는 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는 저작권의 개념도 되게 달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
조금 다른 얘기지만 음악도 원래는 소리받아 나오고 막 이상한 시절이 있었는데 뭔가의 규칙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뭐 얘가 학습한 뭔가에 대해서 돈을 내고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지 어디까지. 예를 들면 이 프롬프트는 또 인간이 한 건데 그러면 프롬프트의 역할은 또 어디까지고 막 이런 것들이 어려운 거죠. 그리고 이 사람도 표현하고 싶은 게 있었을 거잖아요. 그것을 나름대로 좋은 프롬프트를 쓰는 것도 뭐 역량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비유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프레드시트가 생기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엑셀 프로그램이 생겼다고 해서 회계사가 대체된 건 아니고 그냥 더 좋아진 거 아닌가. 그러니까 하나의 뭔가 뭐 신기한 물감이 생긴 느낌?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인터넷에 질문이 올라와가지고요. 네. 사마꽃님이 특이점이 오는 시기는 사람이 AI를 교육시켜서 될지 아니면 AI가 자체 학습을 통해서 가능할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어려운 질문. 아, 글쎄요. 네. 뭐 이미 그런 얘기 하긴 하더라고요. AI가 서로를 학습시키고 서로를 교정해주면 더 빨리 좋게 발전하지 않겠냐, 뭐 그런 얘기를 개발자들도 하긴 하던데. 근데 저는 점점 사람이 가르치는 거랑 그 AI가 자체 학습하는 거랑 그 경계도 되게 애매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사람이 생성한 데이터를 보고 또 학습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사실 특이점이란 말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레이 커즈웨일이 말한 거잖아요. 2045년쯤에는 뭐 AI가 인간을 넘어설 것이다라고 하는데 지금도 이미 예를 들면 40초 만에 저런 그림을 그려낸다는 것은 인간을 어느 시점에선 넘어선 거 아닌가? 그리고 뭐 엄청 빨리 번역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이미 어느 시점에선 넘어선 거 아닌가? 약간. 그래서 그 제가 아까 조경현 교수님이라고 뉴욕대 컴퓨터과학과 교수님 있다고 했잖아요. 그 어텐션 메커니즘 만든 분, 그분을 제가 인터뷰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분한테 이런 생성형 AI가 그 AGI라고 하는 일반 인공지능에 우리가 다가간 것으로 봐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지능이 뭔데? 라고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지능이 뭔지 우리 아직 정의를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지능 자체가 예를 들면 개나 고양이가 지능이 있는 것 같잖아요. 뭐 어떤 영리한 측면이 있잖아요. 근데 또 벌 같은 경우에 되게 멀리서도 뭔가 냄새, 향을 맡고 막 찾아오잖아요. 그런 거 보면 또 능력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지렁이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따뜻해지면 올라온다든가 뭔가 이렇게 그런 능력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사자나 뭐 이런 거에 비해서는 우리가 민첩한 능력은 또 떨어지고. 그러니까 지능이라는 것도 되게 스펙트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특이점이라는 것 자체가 좀 애매한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그 인간의 지능을 넘어섰냐 아니냐를 얘기하려면 지능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지능이 뭔지가 되게 퀘스천이다. 뭐 그런 얘기를 네,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었는데요. 아, 네. 남은경님이 마지막에 말씀 주신 공동의 번영이라는 키워드가 인상적이었다. 제조업 생산직만이 아니라 대기업 사무직 노동자한테도 로봇이나 인공지능 대체 가능성에 대처하기 위해 기계적인 임금 인상 관련된 사회적 논의를 할 필요성이 있을지, 만약에 노동자들이 대승적인 포기 또는 양보를 했을 때 사용자들이 악용할 가능성은 없겠는지. 네. 그러게요. 지금까지 항상 그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임금을 억제하고 우리의 숙련에 맞게 하면 그거 그냥 사용자들이 인마이 포켓하고 뭐 추가 고용 이런 걸 안 하는 거 아닌가. 근데 그거는 예를 들면 추가 고용을 요구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 담보를 결국 노사협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지킬 약속을 서로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좀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이제 부산지하철 노조에서 그 통상임금 관련 소송을 해서 이제 승소가 확실시 되는 거였는데 그 어마어마한 돈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 돈으로 신규 채용해달라고 사측하고 딜을 해서 성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약속을 왜 얻어내지 못할까? 왜 그렇잖아요. 우리가 독일 같은 데 가서 노조한테 사측이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떡합니까? 이러면은 독일 노조들이 그게 무슨 말이야? 당연히 지키려고 약속을 하는 건데 이렇게 말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전략적으로 그렇게 좀 추가적인 고용을 위해서 쓴다라는 약속을 받아내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네. 대기업 사무직에 대한 답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영수님이 질문하셨는데 간단히 정리하면 그러면 이제 이런 변화에 대해서 지금의 노동자들은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이런 또는 예비 노동자들도 포함되겠죠. 네. 그러니까 제가 어디선가 그런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의외로 챗GPT 이런 데 별로 관심이 없다고. 물론 뭐 대학생들마다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거를 직접 써본 사람이 별로 없다는 느낌을 약간은 받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은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왜냐면 특히 무료로 풀려 있을 때 이게 언제 또 유료로 되고 그들만의 그게 리그가 될 수가 있는데, 뭐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왜 내가 이걸 데이터로 보태줘야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써봐야 두려움도 좀 사라지고 오히려 얘가 이런 데선 좀 이상하네, 뭐 멍청하네, 그치만 이런 데선 약간 이런,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를 알아야 내가 대비라는 것도 할 수가 있는 거지. 특히 이제 내가 숙련이 있는 분야에서 얘가 어느 정도인지를 사실 써보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특히 그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오히려 뭐 번역가 이런 분들도 뭐 예를 들면 저자한테 메일 보내기 전에 한번 문법 체크를 뭐 AI한테 맡기기도 한대요. 예를 들면 그런 식의 뭐 응용도 가능한 거니까 일단은 그게 첫 번째고, 그리고 어쨌든 뭔지 모르겠지만 자기만의 숙련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챗GPT한테 코딩을 맡겨도 내가 코딩 지식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얘가 틀린 걸 했을 때 캐치를 할 수가 있는데, 일단 그 뭐 도메인이라고 하나요? 아무튼 그 특정 분야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얘가 틀린 걸 했을 때 걸러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뭔가의 되게 막연한 말이지만 뭔가의 숙련을 갖추면서 새로운 게 나왔을 때 되게 적극적으로 써보고, 최근에 또 네이버에서 하이퍼클로바라고 그러니까 네이버가 만든 챗GPT 같은 거예요. 그거를 최근에 출시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페이스북에 제가 이제 개발자 친구들이 조금 있는데 뭐 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쟤들은 계속 저렇게 멀리 가고, 근데 내 주변에 그 얘기 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그거는 지나가 버리는 정보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게 나왔을 때 좀 적극적으로 써보시면서 뭔지 모르겠지만 내가 좋아하는 뭔가에 대한 뭐 그게 지식일 수도 있고, 저는 좋아하는 일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 제가 좋아하는 일에 대해서 좀 잘 할 수 있는 그런 숙련을 높이는 준비를 함께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질문 또 있으셔가지고요. 강의 감사합니다. 잘 들었고요. 저 오늘 강의가 인공지능 관련한 거다 보니까 거기에 조금 더 초점 맞춰서 궁금한 게 있었는데, 이제 기술 발전이 공동의 번영으로 이어지려면 이 부분에서 이제 저자분이 기본소득론에 대해서 패배주의라고 비판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아까 인공지능에서 지식 IP 관련해서도 굉장히 뭔가 딱 이렇다 저렇다라고 지금 판결 내리기도 되게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어떤 모델에 어떤 것을 학습해서 그런 결과물이 생겼는지도 이렇게 말하기 되게 애매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딱 무자르듯이 이거는 이 사람의 이만큼의 목 이렇게 인정해 줄 수가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그 기본소득론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근데 아까 로봇 관련해서 이제 뭐 기계와 이제 사람의 노동력이 경쟁했을 때 이런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노동이라는 건 시간을 가지고서는 이제 우리가 일정 부분 이 사람에게 귀속된 몫이다 이렇게 인정해서 뭔가 이렇게 좀 더 뭐랄까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약간이나마 있다라고 했을 때, 이제 이런 인공지능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조직화되고 공동의 번영으로 나가기 위해서 기본소득이 아닌 좀 더
움직임으로써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면 어떤 것들이 논의되고 있는지 좀 궁금했어요. 네, 다 너무 수준이 높고 어려운 질문들이 많이 있어서 일단 글쎄요, 뭐 기본소득 패배주의자라는 것에 동의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얘기는 하고 싶어요. 그 기본소득론을 주로 말하는 사람들이 테크 기업의 사람들이에요. 그 기업가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뭐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뭐 그리고 제가 그 오픈 AI 그 하는 사람 CEO가 샘 알트먼 그 얼마 전에 왔었잖아요. 중소기업 벤처부가 초청해서. 근데 그 사람도 막 창작자들한테 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대요. 근데 그럼 본인의 회사가 언제 어떻게 얼마를 줄지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계속 그냥 뭔가 뭉뚱그려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아까 저작권 뭐 그런 거에 대한 보상의 룰은 따로 하되 뭔가 이 일자리가 없어질 거라는 것을 전제로 사실 기본소득은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그 예산을 그렇게 별로 절실하지 않은 위험이 실현되지 않은 사람한테까지 흩뿌리는 것 자체는 좀 동의하기 어려우니까 그거는 분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작권에 대한 룰을 별도로 제정하는 것과 뭐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큰 예산을 우리가 세금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거는 좀 분리해서 논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기본소득 외에 논의되는 것은 저도 뭐 이 책을 다 읽지 않았지만 아까 그 권력과 진보에서 나오는 것은 뭐 노동자들의 재교육을 위한 뭐 위해서 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뭐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뭐 그런 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 재교육 혹은 뭐 직업교육 이렇게 되게 낡은 대안이고 특히 기술 이런 시대에는 좀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오히려 그런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라고 하는 것에 리빌딩 혹은 뭐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측면이 아닌가? 사실은 우리가 일을 옮겨갈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고 그게 되게 좋은 모델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좀 더 많은 길이 열리지 않을까. 오히려 되게 전통적인 해법에도 좀 답이 있지 않을까. 어쨌든 생각보다 많은 학자들이 재교육 내지 직업교육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요즘 문과생들을 이렇게 간단한 코딩 가르치는 걸 많이 하는데 그런 게 또 챗GPT로 수요가 더 없어졌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마 그런 재교육 시스템도 많이 민첩해지긴 해야겠죠. 네.